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 예배 당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교회와 이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WHO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혀 WHO 탈퇴 논란이 11월 미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밀폐된 환경에서 공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침방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WHO가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동이나 언어 장애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의 발병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물질 개발에도 성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나 심장 등의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손상을 치료할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재생의학 분야의 핵심인 줄기세포 치료제, 어디까지 왔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10일부터 전국 교회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 모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에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아 교회 예배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나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는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2가지 일상활동의 기본 특성에 따라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외식이나 운동, 노래, 물놀이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 목욕, 사우나, 찜질 등은 중간 위험도의 활동으로 쇼핑, 독서, 공부, 게임, 관람은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졌습니다. 외식의 경우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지만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는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험군과 직업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개인별 활동 자가 점검표도 마련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91%는 경증이었으며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자는 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까지 격리 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00여 명에 대한 임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중증도는 50대 이상, 그리고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 증가했습니다. 이번 확진자의 주요 증상은 기침이 42%, 가래 29%, 발열 20%, 두통 1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확진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0.7일이었고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3.7일이었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장소는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한 경우가 62%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36%,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가 2%였습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채용 필기시험이 토요일인 오는 11일 17개 시도에서 치러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한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한 방역 대책에 따라 시험실당 수용 인원이 예년에 25에서 30명 수준에서 20명 이하로 줄어들고 지난해 7,600여 개였던 고사실 수는 9,500여 개로 늘어납니다. 또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과 발열 검사를 해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자가격리하고 있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는 있으나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뇌졸중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 후유증을 생기는 원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하고 치료 물질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손상되는 뇌 부위에 따라 운동이나 언어장애 등 치명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뇌졸중 발생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능해리라고 하는데 이 기능해리 때문에 뇌졸중의 회복이 더뎌지고 후유증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생기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발생 부위와 떨어진 곳에서 별 모양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세포에서 가바라는 물질이 과다 분비되고 주변 신경세포와 결합해 뇌세포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연구진은 바로 가바라는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가바의 생성과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을 2주가량 쥐에 투여했더니 운동과 감각 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제가만 해도 이제 회복을 못했고요. 2개를 다 했을 때 거의 한 80%로 회복이 됐어요.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뇌졸중 외에도 다양한 뇌질환 후유증 치료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제는 내년 초 사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5G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벌레 퇴치기 등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제품 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5G 휴대전화의 경우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기준 대비 최대 5.8%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5G 기지국 전자파도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기준 대비 최대 6.9% 수준이었습니다. 이 밖에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 퇴치기,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도 인체 보호 기준 1% 미만으로 제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지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각종 교회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급기야 예배 이외의 교회 모임이나 행사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가 시행이 되는데요. 정규 예배 이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이런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떤 의무화 조치거든요. 예. 그래서 위반 시 책임자와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주로 정규 예배 이외의 어떤 소모임이나 행사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실효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가대나 통성기도 등은 금지되는 반면에 예배 시의 찬송은 자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 시 찬송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송 자제는 아직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광주 등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한 GH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GH형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형 분류 체계는 연구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WHO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형 분류 체계를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SV, G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예. 특히 G형 같은 경우에는 G, GH, GR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G형 중에서는 GH형이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를 들여보면 이태원 클럽발 전파를 포함한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대전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광주 광륵사 관련 전파를 유발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모두 GH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인 만큼 검사와 방역도 더 빨라져야 할 텐데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취합 검사 기법인 풀링 검사 기법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풀링 검사는 어떤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풀링 검사,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취합 검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서 지난 4월부터 이러한 취합 검사법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이 시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풀링 진단 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 보통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의 검체를 혼합한 후에 하나의 검체로 만들고요. 이 하나의 검체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링한 검체가 음성이면 모두 음성으로 간주를 하고요. 만일 양성이면 남은 검체를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환자 진료 목적으로, 그러니까 확진 검사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예. 감염 위험군의 어떤 질병 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확진자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해외 유입 환자가 지역 발생 환자로 웃돌았습니다. 특히 8일 0시 기준으로는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으면서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교수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 7월 8일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건수가 33명이었고요. 전날 24명보다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근데 하루의 등락폭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최근 일주일 경향으로 보면 7월 2일 10명부터 해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아무래도 이 해외 유입의 확진 사례건이 최근 일정 수준 이상이고 더군다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간과할 부분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거의 대부분이 검역 단계나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 자택까지의 이동 단계나 아니면 자가격리 위반에 의한 어떤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과는 별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누적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대규모 확산이 향후에 일어날 것에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해외 입국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침방울 전파를 고수해온 WHO가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WHO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실제로 WHO에서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전파 부분은 WHO에서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봐야지만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저는 과거 신천지발 전파 때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는 비말에 의한 전파가 주요한 전파 경로긴 하지만 어떤 환경, 가령 물리적인 공기순환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전파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기전파에 대한 가능성을 WHO에서 얘기하는 부분인지는 향후에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공기순환이 공기전파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가끔 학교에서 에어컨 가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든 공기전파든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에어컨 가동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더 이롭고 오히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교수님 만약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요. KF94와 같은 그런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가 종료가 되는데 그럼 혹시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또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KF80 또는 94 이렇게 어떤 일정 수준이 되는 마스크, MB 필터 마스크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에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러한 KF80 이상의 마스크조차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 전파와 비말 전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물방울의 입자 5마이크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를 구분하는 수치이지 공기 전파를 시킬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붙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KF80 이상은 우리가 일정 수준으로 차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과거의 어떤 전파 경향을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을 하면 KF80 이상 정도의 마스크들은 실제로 전파를 상당 부분 차단하더라라는 우리가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래서 사람의 밀집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비말 차단 마스크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보는데 밀집도가 높은 환경, 가령 대중교통 시설 같은 곳에서는 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싶고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외에서 사람 접촉이 없는 곳에서는 굳이 또 마스크 착용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기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명이 돼야 하겠지만 우선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래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중증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 투약이 끝나서 조만간 효과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해외 사례들의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후반쯤이면은 결과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결정적이지는 않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큰 호흡기 비말, 즉 침방울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온 WHO가 공기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especially in very specific condition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s. WHO는 증거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전염 방식 그리고 예방책과 관련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며 신종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하기와 기침, 재채기로 튀는 침방울과 물체 표면에 떨어진 침방울을 감염의 경로로 보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강조해온 WHO는 새로운 대처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조만간 바이러스의 전염 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식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가속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HO는 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약 40만 건 보고됐다면서 아직 팬데믹의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pril and May, we were dealing with 100,000 cases a day. Today, we're dealing with 200,000 cases a day. And that is not purely as a result of testing. WHO는 또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이번 주말 발원지인 중국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상황에서 기구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의 트위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켰다는 통보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미국이 남아있는 재무적 의무는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절차를 거쳐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1년 후인 내년 7월 6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지원 중단과 함께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So we're not going to be involved with them anymore. We'll do it a separate way. Okay? 이어 열흘 뒤 WHO와의 관계를 끊고 지원금을 다른 긴급한 국제보건상 필요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deserving urgent global public health needs.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인을 병들게 하고 미국을 혼자 남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한 것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가입을 공언했습니다.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 의원도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WHO의 실수를 열심히 볼 필요는 있지만 그 시기는 대유행 와중이 아니라 위기가 끝난 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중보건과 법 전문가 700여 명도 전 세계 보건과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험한 조처라며 의회가 탈퇴 결정을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주가 9곳으로 늘어나는 등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여 명 늘어난 309만여 명이고 사망자도 1,000명 가까이 늘어 13만 3천여 명입니다. 텍사스주는 현지 시간 7일 만 2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플로리다주는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된 가운데 중환자실과 병실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117명이 코로나19로 숨져 1일 사망자 수치로는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천 명에 이르며 최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급 학교에 가을 학기 개학을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재선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학을 경제활동 재개의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 수업 재개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개학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자 압박까지 공언했습니다.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to get them open, and it's very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어리석게도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학교를 폐쇄 상태로 두기를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도 남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When children are out of school, they are missing more than just time in the classroom. They're missing the laughter of their friends, learning from their teachers, and the joy of recess and play. 이런 가운데 공화당원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이 모든 학교가 주당 최소 5일간 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비상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가을 학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즉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도외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는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공표한 것도 결국 개학과 대면 수업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까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미국 대학은 10곳 가운데 1곳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교육 전문 매체인 고등교육 크로니클은 천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수업 형태를 파악한 결과 대면 수업을 계획하는 대학은 60%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은 24%였으며 온라인 수업을 계획 중인 대학은 9%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학의 비율은 5%였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학은 2.2%였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돌연변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종으로 전염력이 원형보다 6배 더 높고 바이러스의 30%가 돌연변이 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이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약과 재생의료 개발에 10년간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방금 재생의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재생의료란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을 재생해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의료 기술을 말하죠.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는 재생의료 분야의 총알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근골격계 줄기세포 전문 기업인 셀라토즈 테라퓨틱스의 임재승 대표와 함께 세포 치료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 최근 그 저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셀라토즈의 세포 치료제 기술이 소개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기술이 일단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네이처는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 네이처 자매지인 바이오파마 딜메이커라는 잡지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재생의학에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을 소개하는 부분에 저희 회사가 취재되어서 게재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셀라토즈는 2017년에 창업된 신생벤처 바이오 텍으로서 산학 협동 연구에 모범이 되는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천 기술을 전북대 의대와 이화여대에서 개발된 세포 치료제를 바탕으로 이제 근골격계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골 치료제 그리고 편도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신경재생 촉진 세포를 이용해서 사코마리투스라는 희귀 난치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라토즈 임직원들의 오랜 그 면역세포 개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을 비롯한 그 다양한 질환에서의 면역 균형을 통한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1세대 세포 치료제가
단순히 프라이머리 셀을 수득, 배양, 투여하는 것에 머물면서 효능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는 분화된 고순도의 세포를 활용해서 새로운 그 세포 치료의 차세대를 여는 그런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높이 사서 네이처 자매지인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드럭 디스커버리에서 기사화됐습니다. 특히나 올 3월하고 5월에는 저희가 미국과 한국에서 그 특허 등록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원천 기술인 근골격계 줄기세포를 기존의 제조 방법 특허가 아닌 세포 자체의 물질, 그 다음에 제조법, 배지의 구성 요소를 포괄하는 아주 강력한 원천 특허로서 앞으로 그 응용 범위가 기대되는 특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창업하셨으면 매우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이처 자매지에 실릴 만큼 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셀라토제는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유 기술을 살펴보면 세포 치료제 말고도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이 플랫폼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세포 치료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혁신형 그 열린 그 기술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그런 혁신형 열린 기술에 보시면 범용성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그러니까 약물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과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저희 같은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동결 보존하는 보존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한 제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범용성 있게 여러 가지 기술 그 약물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결 보존제 같은 경우 세포의 유효 기간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서 앞으로 생산 단가를 줄이거나 이런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어떤 다양한 치료제나 이런 연구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폐에 심각한 손상이 남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포 치료제를 잘 응용한다면은 그 손상된 폐 조직도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자연적인 힐링을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능력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일부 줄기세포 회사들이 이제 일종의 코로나의 치료제 개발로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스테믹 인젝션을 하는 것들은 조금 안전성에 대한 유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진단이나 백신 같이 한 가지 바이러스에 관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전체 바이러스에 관한 감염병의 치료로서 이것들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파급 효과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안정성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줄기세포가 굉장히 이 재생의학의 총알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줄기세포가 어떤 암세포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또 이런 연구 개발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전 세계 줄기세포 어떤 치료제 시장의 그 연구 동향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기업들의 줄기세포 개발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선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치료제 어떤 개발이나 승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미국에서 카티라고 하는 그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가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해마다 한 1조 원 정도의 신생 기업의 투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먹거리의 하나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세포 자체를 원료로 하는 엑소점 기술이라든가 오가노이드, 3D 프린팅, 티슈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앞으로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치료 효과를 넘어서서 생산 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되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이런 치료제군으로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제약 분야의 전시회인 바이오 USA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셀라토즈와 같은 신생 기업들은 사실 이런 전시회에 나서서 그 기술을 좀 보여주고 네, 여러 가지 뭐 설명회를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요즘 투자 유치 등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안 그래도 저희가 창업 이후부터 매년 그 바이오에 참가를 해서 저희 기업을 소개하고 미팅을 해왔습니다. 그 USA 바이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코리아 바이오도 참여를 했지만 USA 바이오도 늘 참여를 했었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6월에 열릴 그 샌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이오가 온라인 비대면 미팅으로 네. 전환이 됐고, 그럼에도 한 60여 개국에서 7,000명 정도의 참가자가 사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올 3월부터 저희가 펀딩을 하면서 이번에는 참가를 아쉽게도 못했는데요. 네. 비대면 미팅의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은 우연한 만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멀한 미팅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에서 저희가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다가도 우연한 대화 속에서 네. 이제 이어져서 이런 미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를 넘어서서 다시 그 세계화되는 소통하는 그런 미팅이 열렸으면 하고요. 참고로 이제 내년에는 예. 보스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3월에 IR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니까 비대면 미팅이 주가 됐고요. 예. 또 하나는 아예 미팅 자체가 잘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방문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진행이 느렸던 건 사실이고요. 네. 또 지금도 미팅이 되고는 있지만 네. 좀 딜레이 되거나 또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K바이오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승승장구하고 있고 예. 또 주가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에게 좀 이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셀라토즈가 일단 시장에서는 신생 바이오 벤처이지만 앞으로 K바이오를 이끌 선도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도 생기는데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치료군에 관한 그 임상 시험을 내년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소재 부품의 국산화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산자부가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요. 배지 개발 국산화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배지와 시약들이 대부분 외산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만들고 있는 배지나 시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 개발을 저희 창업 초기부터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국산화는 첫 시도인가요, 국내에서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이제 산자부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것은 첫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 동결 보존제 개발, 그 다음에 공정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세포치료제는 대부분 매뉴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손기술은 뭐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만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세계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반복적인 작업들은 이제 재현 가능하게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범용 기술로서 나중에 한국 바이오 기업이 세계화하는데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셀라토즈가 앞장서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 중에서 저는 그 소재 부품의 어떤 그 국산화 이런 부분이 바이오 쪽에서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사실 지금까지는 아예 손상된 조직을 되살리는 그 치료법이 일부, 극히 일부 그 질환에만 가능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소개해주신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최초 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셀라토즈 테라퓨틱스 임재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투명한 온열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공동연구팀은 전극과 배터리 등 모든 요소를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피부에 쉽게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온열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온열 패치를 부착하고 1분 정도 피부에 온열을 가한 결과 혈류량이 13분 동안 늘어나고 수분 흡수도 평상시보다 1.9배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온열 패치를 무선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기술이 피부에 붙이는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 하반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박사후 연구원의 채용 규모가 늘어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지원하는 박사후 연구원의 정원을 연초 계획보다 43명 추가해 기존 110명에서 153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박사후 연구원 모집은 기관별 모집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각 출연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내년 봄 학기 게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차세대 게임의 기획, 개발, 경영 관련 석박사급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학원 과정입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며 차세대 게임 콘텐츠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의 중의학 활용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1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 85%가 중의학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중약 신약 연구도 활발히 진행돼 일부 약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보기 힘들다는 대나무꽃이 진주와 창원을 잇는 2번 국도변에 일제히 피었습니다. 대나무 개화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학설로 60년에서 120년 만에 핀다는 주기설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기존에 자라고 있던 대나무 줄기와 지하로 뻗은 뿌리가 완전히 죽게 되며 이후 뿌리에서 숨은 눈이 자라면서 다시 재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나무꽃이 핀 숲을 대상으로 입지 환경과 영양 상태 등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반복되자 정부가 앞으로 정규 예배 외에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의 위험성은 비단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럿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서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